지금 시장을 이끄는 성장 원동력이 이전과는 다른 희한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강세장이라고 있었던 강세장을 보시면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든 업종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빠르게 태세전을 했고요. 왜? 저도 생각이 다르면 틀렸으면 바꿔야죠. 모든 업종이 좀 고르게 온기가 도는 시기는 좀 언제쯤 돼야 그런 시장은 원래도 없어요, 제대로. 그런가요? 예. 왜냐면 올랐었던 업종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겁니다. 또 오기 전에도 여러 매니저분들과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뭐냐면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버블이 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중반에 시장이 좀 쉬어가니까 비판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어땠나요? 결국은 그대로 됐잖아요. 그 짧은 기간을 못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요. 왜 근데 이게 무섭냐면요, 지금 지수 올라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버블이 왔었을 때 90%의 투자자들은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되려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편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뭔가 기쁘기도 하면서 약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좀 지켜보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상실감에 빠지셨을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어쨌든 지수가 신고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격차를 느끼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자가 오르는 게 시장에 대한 파괴력이 이렇게 큽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만 보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올해 뭐 증권주가 올랐다든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대단한 수익률은 아닌데, 워낙 끌어올리는 데 따른 게 굉장히 큰 거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 상실적인 박탈감이 되게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자가 오르는 것 자체는 지수의 상당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매크로 지표와는 무관하게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해서도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또 투자할 때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지수가 사상 신고가다라는 데 대해서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는데 우리만 못 갔던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 8월 말, 9월 초말,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8월 21일 장중 적자점이 24만 5천 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50%, 그 큰 종목이 5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은 뭐 계절적으로 약세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10월에 추석이 있어서 뭐 장기 휴일 전에는 좀 주가가 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주가 강세를 예측하는 편이니까 혹시 8월 말로 돌아가서 그때 얘기했던 추석적 변수 같은 게 혹시 있을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한 거 뭐 있어요? 사실 여전히 변수가 없진 않겠지만 이 시장은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헷갈려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는 야, 이렇게 양극화고 경제가 안 좋은데 오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일단 많이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9월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입니다. 조금 이제 면밀하게 선물을 드리자면, 우선 9월에 전반적으로 이전에 있던 통계를 보니 9월에 조금 쉬었던 적이 많았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통계가 그런 거지 왜 쉬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런 통계는 들이대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한 뭐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 달은 미국이 세금 내는 달이라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이번 달은 미국이라는 어떤 펀드들이 보통 북클로징이라고 하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쉬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름대로 근거가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9월에 쉰다라고 쉰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냥 엉터리예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통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이 통계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9월이니까 쉰다, 사실 그러면 지금 1년 내내 쉬어갈 거요. 뭐 10월에도 전통적으로는 그랬다,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석은 제가 볼 때는 현 시장에서는 한 3년 전부터 통계가 아예 안 들어맞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양극화라는 게 되게 재밌는 시장 구도를 만들어요.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서민분들 되게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각국이 경제 정책을 쓸 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정책을 쓰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국민 경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리는 내리는 게 맞나요? 오르는 게 맞나요? 전체 서민이 어렵다라면 서민이 다수시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내리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민분들이나 아니면 전체 국민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을 생각하면 금리가 내리는 게 맞는데 재미있는 건 그게 증권 시장엔 되게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우신 서민분들을 위한 정책 자체가 자산 시장에는 되게 우호적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쉬지 않고 오르는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어려운데 왜 주가 올라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이 주식이나 자산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또 미국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각국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장은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그 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좋은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사실 기술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 AI란 기술의 변화가 올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이렇게까지 반도체까지 급등할 거냐라고 전망을 하긴 대단히 어려웠는데 올 여름 이후부터 굉장히 크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 급등을 시작을 했고 이게 AI가 분류한 기술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HBM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반도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면 보통 레거시 반도체라고 보통 부르는 애들, 이 애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사이클과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전자제품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 좋아질 거고 또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동성도 위축될 거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도 위축될 거니 안 좋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아닌 거죠. 네. 뭔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건 거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반도체를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존에 봤던 거 다른 거고 최근에 외국계 보고서 한 군데가 있었었죠. 뭐 우리가 곧 겨울이 온다 그랬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뷰를 바꿨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긴박하고 또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측면들이 많다. 네. 또 AI가 되면서 우리가 예측치 못했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반도체라는 네. 좀 엉덩이가 아주 무거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연내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좀 내다볼 수 있을지. 사실 코스피 지수가 얼마다라고 예측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뭐 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신정부 취임했었을 때도 저는 그래도 코스피가 3,000대 후반엔 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의견이 여지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3,500은 요즘 같으면 이제 네, 조금 저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그런 성장 원동력이 이전과는 다른 정말 희한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예컨대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시장에 보통 강세장이라고 있었던 강세장을 보시면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든 업종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예컨대 제가 뭐 자주 예를 들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란 산업화라는 게 시장을 이끌었었죠. 그때는 산업화 관련주만 올랐었어요. 철강, 조선, 화학, 정유 이런 기업들이 되게 좋았었고요. 또 IT 닷컴 버블 때는 또 IT 관련 주만 올랐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글로벌 역사상 아주 특이하게 미국의 IT와 관련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보면 AI 관련 산업의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산업을 이끄는 희한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전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또는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현재 최근에 또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구경제 종목까지 그래서 IT가 구경제까지 올리는 상당히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이전과는 다른
그 AI의 변화가 어떤 변화 일으키는지 한번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처음에 시작된 게는 GPU였었어요. 그죠?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 부족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날아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이 GPU가 엄청나게 많은 한 번의 데이터를 처리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한꺼번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데이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GPU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생긴 게 HBM이에요. 결국은 HBM이 한꺼번에 데이터를 들여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갑자기 또 HBM이 올랐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 전력이 부족해.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또 엄청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추론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던 또 서버가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를 땡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D램까지 땡기기 시작을 했는데 HBM 만든다고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그 팹이라고 하죠 보통 그죠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이 가격들이 급등을 해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는 원인으로도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추론 시장에 왔었을 때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할 거라 알았던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에너지단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없었거든요. 그건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연결될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어떤 AI 시장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업종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하는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 아까 GPU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AI 시장의 변화가 또 어떤 업종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계속 그 파생적인 효과를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는 이제 전력기기가 대표적으로 이 AI 전력과 관련된 종목이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도 좀 쉬고 상대적으로 한국도 쉬고 그러고 있고 미국에서는 어떤 애들이 오르냐면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블루밍 뭐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한국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전이 다 하니까. 이게 과연 다시 전력기기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미국에서 GEV나 뭐 이튼 이런 게 주가가 좀 그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센 건 아닌데 요거 그거의 아버지시고 제일 먼저 발굴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 한 의원님 지금 말씀을 잘 주셨지만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저 발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게 되게 희한한 게요. 이 AI가 엄청난 전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돌리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한번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정전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전하고 나서 다시 그 GPU를 다 돌리면 그 성능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 성능이 왜 안 나오는지 지금 원인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뭘까요? 한 번이라도 정전이 오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더 많이 지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수준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전력 가지고는 이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기저 발전에서 보조 발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블룸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캐터필라에서 최근에 엔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애들 많이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많이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걸 보조 발전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기저 발전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전일 거고 그게 LNG일 거고 문제는 그런 발전소들이 지어지기까지 우리가 보더라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빈틈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보조 발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주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 발전들이 있게 되면 여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죠? 압을 낮춰줄 수 있는 전기의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는 변압기가 고압에서 저는 저압으로 여전히 가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예. 다음 거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무슨 연료전지 회사도 막 날아가고 예. 최근에 막 2배씩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ESS 그
ESS 에너지 하는 저장 회사도 장치. 엄청나게 최근에 예.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이클로 보면 기저발전 관련된 변압기나 이런 게 엄청 올랐다 쉬고, 그리고 이제 콜로케이션 하는 주변에 있는 보조발전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른 거잖아요. 이 사이클이 한 번 다 돌았다고 생각하면 기저발전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사이클이 돌아서 끝나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어떡하냐는 걱정도 하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뭐 다른 서로 분한테.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네, 거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 주셨었던 그 뭐 발전과 관련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전력이 부족해서 이거라도 땡겨다 써야 되지라는 그런 애들까지 것 때문에 올라요, 오르는 지금.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더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내년 내후년에 완공들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전력 설비도 대단치 않은데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던 기저발전에 대한 기저발전이나 기초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되는 발전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들은 계속해서 수주가 생각보다 크게 그렇죠? 더 빨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더 들어서 많이 지어야 될 짓는데 거고.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변압기는 되게 마지막에 발주가 나오는 편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맞습니다. 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저발전은 원래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변압기나 예를 들어 뭐 발전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약간 이 타임렉이 있어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 근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주문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훨씬 리타임 길어졌다. 네. 왜냐하면 너무 수요가 맞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업종 또 개별 종목단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 이제 또 주기적으로 대표님 출연하셔서 뷰 나눠주고 계시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7월쯤인가요 출연하셔서 삼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뢰가 무너진 상태고 아직 좀 이걸 회복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뷰를 또 나눠주셨거든요. 저는 보셨을 뷰를 때는 바꾼다고도 어떠세요? 공식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뷰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네. 뷰를 분명히 전망을 바꿔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이미 예전에는 제가 전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라고도 말씀드렸었고 뭔가 조금 이제 실력으로 보여드리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방송 보시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공식적으로 바꾼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또 최근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전자 쪽에 대한 긍정적 흐름이 있다라고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참고해 주시면 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졌던 거는 어떤 면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HBM이 좋아진 건지, 레거시나 파운드리가 좋아진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죠. 일단 이거부터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폴더 보통은 세븐. 스마트폰은 이제 주가의 드라이버가 아니었으니까 반도체만 한정하면 어느 쪽 아닌데 같으세요?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네네. 잘 만들었는데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아 참 잘 나왔다. 뭔가 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한테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죠. 네, 8월. 파운드리 수주를 받아서 비판도 많았을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냐면 중요한 건 받아야 뭔가를 하죠. 네. 만들어봐야 수율 개선이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사실 전자가 잘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진 건데 기존에 있던 HBM은 시장이 좋아도 삼성전자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좋아진 거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지금 본인들이 검경이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자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HBM과 관련해서 뭐 됐다 안 됐다라는 기사가 3에 있는데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전보다는 조금 더 톤이 나빠지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좋아진 반도체는 전자가 경쟁력을 가져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그나마 전자가 잘하고 있던 분야에서 좋아졌던 거예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좋았던 그 낸드 플래시라는 거, 낸드 플래시가 여러분들 뭐냐면 메모리 스택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 뭐 우리가 보통 뭐 카메라에서 그죠? USB 디지털 전원이 카메라에서, 꺼져도 데이터 안 없어지는. 네. 가 되는 건데 이게 전자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이닉스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에요. 네. 똑같은 제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낸드 플래시 안에서도 뭐 QLC라는 게 있고 SLC가 있고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QLC라는 제품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QLC가 뭐냐면 우리 표현을 쉽게 드리면 뭐 한 비트당 그러니까 한 셀당 몇 비트를 담느냐 이런 건데 QLC가 여러분들 쿼터라의 약자인 거니까
우리가 알고는 한 셀당 뭐 4비트를 담는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이 저장 장치가 많이는 담는데 대신에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추론 지역에서는 추론을 할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읽기는 하는데 쓰기를 안 해요. 보통 느려지는 거 쓰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채택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점유율은 전자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낸드 시장에서 전자가 40%인데 이 QLC 시장에서 9%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하이닉스나 키옥시아라든가 이런 여타 기업들이 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폭도 보면 예. 하이닉스가 더 컸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편할 네. 것 같습니다. 삼전이랑 SK하이닉스 공매도 잔고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공매도 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까요? 그럼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공매도 잔고가 늘었어. 이런 것들은 네. 제가 볼 때 주가할 때 신경 써야 될 지표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좋으면 아니면 지금 있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환경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요. 오히려 공매도 했던 애들이 더 안 좋아진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보고서를 얼마 전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다가 최근에 바꿨어요. 예, 최근에 어제 바꿨죠. 저번 주에 뭐 맞습니다. 말에 이렇게 바꿨죠. 얘들도 되게 늦게 바꾼 거죠. 네. 사실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애널리스트보다 더 늦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사실 이 공매도 얘기는 공매도 뭐 다시 들어오면 주가 엄청 빠진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주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정말로 우리 대표님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반도체가 정말 많이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반도체 언제 팔아야 되나 걱정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야 진짜 조방원의 아버지, 조방원의 근원 저희 이렇게 예전에 조선 그 격렬에 토론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조방원의 아버지, 조방원의 근원이시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가 너무 뜨다 보니까 조선방산 원전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느낌이 있어서 반도체에서 이익 난 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 주도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반도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왜 힘들어 하시냐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지금은 시장은 제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재밌게도 AI라는 어마어마한 산업의 변화가 글로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하게 기존에 있던 구경제까지 같이 끌어당기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AI는 전력이란 새로운 산업이 필요로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출한다면서 조선도 같이 하는 이건 조금 이제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인 거거든요. 저는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조방원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특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업종들이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가서 제가 볼 때는 그 수익을 제대로 걷어야 이득이 되는 거지 장담컨대 왔다 갔다 해서 수익 날 가능성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반도체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걸 귀신같이 팔고 네. 조방원이 안 올랐는데 그 밑에서 산다면 모를까 대부분 조방원 오를 때 사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따라가다가 또 쉬기 바로 직전에 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이거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리한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고 기본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내가 정말 괜찮은 업종이 있다라면 그게 바이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방원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만 아니면 하나나 둘 정도만 가지고 꾸준히 보유를 통해서 해야 수익이 나지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힘만 들이고 결국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내가 지금 그 하나 둘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슬슬 이제 현금으로 전환시킨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관심 업종을 좀 볼 때 요즘에 또 금반지 얘기도 네. 나오던데 조방원의 아버지시니까. 금반지의 아버지이기도 네, 합니다. 네. 금반지는 또 어떤 시각으로 가져갈지. 예, 네, 금반지 할 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이미 금반지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태세전을 했고요. 왜 저도 생각이 다르면 틀렸으면 바꿔야죠. 했었던 거고 금융이나 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요인인 거죠. 그렇죠? 국내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로 5,000포인트를 보내겠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의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또는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최근에는 버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실제 버블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올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버블이 올 거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죠. 그럼 여러분들 버블이 왔었을 때 가장 크게 돈 버는 업종은 사실 금융업종이에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여부를 떠나서 증권사만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카지노에서 내가 돈 따러 가지만 실제는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카지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카지노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융주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의외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었을 때 제일 잘 따라주는 업종들이 금융 관련 기업들이에요. 은행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금융지주 회장님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 거기서 기업을 위해서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일단 시키면 오히려 정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금융 쪽이에요. 뭐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라면 제일 먼저 할 것이고 배당을 많이 주라면 더 많이 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금융주 쪽 좋아지는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한 거버넌스 변화는요. 요게 작은 호재가 아닙니다. 정말 큰 호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전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왜? 아직 상법 개정 3탄이 남아있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법 개정 말고도 그렇죠? 우리가 세법 개정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기대한 분들도 있긴 있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완성이 어느 정도 돼가면은요, 이 관련 기업들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죠. 나중에 이게 1, 2년 뒤에도 3, 4년 뒤에도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의문을 품고 팔로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만 놓고 본다라면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여전히 기대하죠.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표님이 반바지를 얘기하시고 요즘 이제 금반지 얘기하셨고 요즘 이제 반바지를 이제 외전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이제 지는 뭐 지주인데 반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트를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바이오 하나인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건 바이오 하나, 네. 금융이 빠지고 바이오가 들어간 거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민용 연구원의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뭐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마약을 맞고 온 거죠. 예.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항상 그렇어요. 그러니까 엄민용 연도 참 대단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글로벌급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이오를 봤던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지요. 그렇죠. 그동안 많이 속기도 했고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도 했고 또 뭐 회장님이 비행기 타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가지고 바이오를 봤던 아마 지난 10여 년간의 세월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신뢰가 없었던 것도 있는데 지난해 올해를 놓고 보시면 정말 많이 달라졌던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대로 된 성적표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또는 제약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우리가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빅파마, 즉 해외 큰 유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걸 인정해 줄 거냐 했는데 인정을 해줬죠. 그걸 우리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즉 판권을 판 거죠. 그리고 판권을 그냥 판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팔았을 때 해외 업체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거며 판권을 사갔어도 이게 얼마나 성공할 가능성을 보는 게 계약금 규모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 금액의 6, 7% 이상 준다는 건 정말 대규모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술력에 대해서 정말 될 가능성이 높으니 내가 이 약에 대한 판권을 사가겠습니다라고 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었고 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판권이 한두 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 이 기술력 가지고 이 회사한테도 팔고 저 회사한테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보통 일반적인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 하나 팔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용 기술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서 커가는 게 참 큰 기술이다.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조금 더 관련 기업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목하는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제 앞서 일부 시작하실 때도 아마 이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언급을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채팅창에서도 물론 코스피에 함께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제 6월, 7월처럼 좀 모든 업종이 순환매로 올랐던 그 시장을 그리워하거나 또 아쉬워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모든 업종에 좀 고르게 온기가 도는 시기는 좀 언제쯤 돼야 그런 시장은 원래도 없어요. 그런가요? 제대로. 예. 왜냐하면
올랐었던 업종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어디서 실수를 하게 되냐면 지수가 3,500이 오르고 3,800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러면 3,800인데 안 오른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야, 이 업종은 3,800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업종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 기업 업종이 올라갈 때는 또 오를 만한 이유가 생겨서 올라간 거지 결코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키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은 업종이 올라간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도 여러 매니저분들과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우리의 걱정이 뭐냐면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버블이 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올 초부터 올 하반기부터 시장의 버블 그죠? 이제 시초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마련된다라고 했는데 올 중반에 시장이 좀 쉬어가니까 그렇죠? 뭐 비판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어땠나요? 결국은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기간을 못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요. 왜 근데 이게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버블이 왔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편승을 못 하세요. 지금 지수 올라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버블이 왔었을 때 90%의 투자자들은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되려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편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버블이라는 얘기가 뭔가요? 지금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애들이 더 많이 오르는 게 버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도 굉장히 비싸서 못 사는데 버블이 되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투자자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버블 시장에 왔었을 때 사실은 버블 시장 왔을 때 더 비싼 걸 사야 되는데 더 비싼 걸 사야 되고 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온 걸 사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느냐 이거죠. 네. 아닌데 그렇게 투자 전력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버블장에서는 거의 99%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99년 버블 시장부터 몸으로 매매를 하면서 직접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버블 시장에서 돈 버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용감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버블장에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보다 후배분들입니다. 20, 30대 분들이 많이 벌지 40, 50대 분들은 알면서도 내가 겁나서 이거 하겠어라고 해서 오히려 버블장에 편승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혹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훈수를 두는 건 안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장담컨대 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훈수가 여러분들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지금 수익이 되게 중요한 게 약간이라도 수익이 나 있으면 그 수익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무리를 해볼까라고 해야 가능한데요. 조금 이런 표현이 좀 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리를 하라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 비싼 걸 더 비싸게 사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버블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사봤자 의미 없고요. 안 오른 거 사면 오히려 지수는 더 올라가는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소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블이라는 걸 향유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난 버블은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히 시장에 내려오고 시장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버블이 한번 시작되면 그동안 올랐던 것보다 수익률이 더 큽니다. 네. 여기서 1이 올랐으면 버블에서는 5이 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요거 너무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아예 안 올랐던 업종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뭐 그동안 되게 좋았던 업종들이 있는데 반도체랑 다른 게 땡겨주면서 쉰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 올랐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거로 약간 가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 제가 모르겠는 게 수익 추정이 잘 안 돼요. 매출은 수출로 나오는데 이익을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아닙니다. 매출 매출도 추정이 뭐- 잘 안 돼요. 맨날 수출 데이터가 해외에서 나오는데도 팔리니까 네.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그 브랜드들도 난립이 많이 돼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렇죠? 되게 안 돼요. 또 하나는 얘들이 버블의 주인공은 아니죠. 지금의 버블의 주인공은 아니니까 얘는 아니다. 예.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품 업종은 제 관심 대상에서 일단 삭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그동안의 잘 모르니까. 주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쉬는 거의 테마에 맞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아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모르는 분야를 잘 투자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뭐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왜냐면 이거는 최근에 그냥 기존에 주도주인 적도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최근에 그 캐대원이라는 네, 그죠? 네, 네. 그 드라마에 대한 그 시장의 어떤 파급력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하잖아요. 농심이 저렇게 오를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네. 그걸 분석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데 아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할 수 있을까? 그러나 파급력과 얼마인가? 그걸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 특히 저희들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쓸 일이 없죠 거의. 그렇죠? 별로 없다 네. 보니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도 있죠. 그건 아마 저희들보다는 외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하실 거고 저는 그래서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 항공공항 이런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올 때는 제가 알 수 그런 게 있는 거, 낫다. 알 수 있는 거. 실제로도 제가 이제 어제도 부산 출장에 아시아 창업 이렇게 대회 있어서 갔다 왔는데 공항이 미어 터져요. 완전히. 와 대단하다. 외국인들 너무 많고 그 외국인들이 우리 지방 여행 갈 정도니 그러면 이분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화장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화장품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판단하기가 제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면 저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 것도 많은데, 그렇죠?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살 게 많아서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1부 마무리할 시간 한 5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시장 이야기에서 업종 이야기까지 왔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네. 수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시선이 가는 게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 주니까 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까지 견인이 되네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400원 턱 밑까지 왔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환율에 들어오면 되게 좋죠. 나름대로 나중에 원화가 강세로 갔을 경우는 사실 나름대로 원화에 대한 환차익을 거둘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있는 그 한미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 환율이 고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환만 놓고 봐도 되게 유리한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서 떠났던 외국인들이 다시 사무소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뭐 외국계 증권사였는데 뭐 지점 폐쇄하고 이랬던 애들이 다시 다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나름대로 굉장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뭔가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I 시장에서 사실 미국 기업 빼놓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는 오로지 한국이에요. 반도체는 다 여기 있잖아요. HBM도 우리가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해서도 변압기도 다 우리 거잖아요. 그럼 한국이 엄청난 수혜를 보는데 중국을 대신해서 우리 시장을 안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또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셨겠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도 한국이 유일하잖아요. 한국은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데 안 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리가 하는 대세 강세장은 대세 상승장은 전부 다 외국인이 주도했었지.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의 긍정적인 시각을 굳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많으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 이런 관점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네.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해외 투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이 나가고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해외 주식 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환율에서 오히려 기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전 이상으로 돌리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미국 국채를 사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셨어요. 미국 국채 사는 돈 아니면 미국 주식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들어온 돈보다 외국인들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수출업체들이 이전에는 수출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달러 유입이 적어진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되거나 시장이 나빠서 원화가 약세인 게 아니라 뭔가 환율과 관련된 수급 흐름이 구조적으로 변한 것 때문에 나온 천사발권이기 때문에 이걸 위기거나 또는 안 좋은 신호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겠네요. 이전보다는 적어진 거죠. 예. 외국인 들어올 만큼 우리도 외국 주식을 사니까. 네. 그렇죠? 각 증권사들 지금 해외 주식하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는 거 입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를 뒤져보면 우리가 외국 주식 사는 게 더 많습니다.